그 3년간 그 금융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산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라든가 이슈들을 챙겼을 때 참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시듯이 제목도 꽉 막힌 금융산업.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대안이랄까 뭐 조금 앞으로의 활로가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의 비극이다 이렇게 해서 감히 트레지디라고 하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좀 비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칼럼 제목을 갖다가 제시를 한 거를 그냥 예로 들었습니다. 뭐 우리 뉴스핌하고 뭐 직접 대결하는 그런 매체는 아니니까요. 예, 뭐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께서 뭐 그 내용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제목 한번 보시면 아주 화끈합니다. 예, 그 단어가 말이죠. 후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주 중위법이죠, 그죠? 예, 후진 금융업을 그러다가 한글로 읽어보면 금융업이 후지다 이렇게 돼버리는. 예,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오게 살짝 중위법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이게 바로 금융업의 현실이 아닌가. 후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후지냐? 여러분께서 많은 분석들을 좀 해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추요 공급 곡선 이거 옛날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 부분이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근데 그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은 100짜리 물건을 누가 사냐 그랬더니 그 물건을 보고서 한 200 정도 또는 150 정도는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100밖에 안 되네 그리고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이 수요 곡선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가격이 90이나 80은 돼야 사지 100 되면 못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수요자들이 물건을 산다. 그리고 그런데 기업들을 보시면은 C죠. C를 보시면은 코스트, 즉 물건 만드는 비용인데 물건을 갖다가 100의 가격에 팔리는 물건을 50에 만들어야 50에 만들어서 100에 파니까 기업들도 이익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윤석철 교수께서 얘기한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생존 부등식의 본질은 바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100이라고 하는 가격이 붙은 물건에 대해서 한 200 정도라고 느껴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자들은 그 100이라고 하는 물건을 50에 만들어서 팔 수 있어야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200이고 물건의 가격은 100이고 그리고 물건 만드는 데 드는 코스트는 50이다. 그러니까 밸류와 프라이스와 코스트 VPC가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어야 이 물건이 제대로 팔리면서 시장에서 이 기업은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즉 50에 만든 물건을 200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고 가격은 100이 돼야 되는 이런 과제가 바로 우리 기업들한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VPC의 관계가 우리 금융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께서 좀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일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고 또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ATM 기기에서 현금을 뺄 때, 현금 인출을 할 때 수수료를 갖다가 지불을 합니다.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괜찮은 멘트는 내가 내 돈 빼는데 왜 돈을 따로 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감명 깊은 말인데요.
내가 내 돈 빼는데 왜 따로 돈 내냐, 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순간 이제 전혀 돈 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신 대로 ATM 기기를 갖다가 잘 유지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우선 굉장히 좋은 지역에 좋은 그 빌딩 1층에다가 ATM 기기를 쭉 설치하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바로 빌딩의 임대료입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이 돼야 되고 ATM 기기 자체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현금이 그때그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현금을 항상 거기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빼가는 사람이나 그거를 파손시킬 사람에 대비해서 보안에 대한 장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불도 켜야 되고, 뭐 전기불도 좀 굉장히 밝게 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 되고 나서 우리 박사님 한 분을 좀 부탁을 해서 분석을 하도록 의뢰했더니 ATM 기기 한 대당 연 166만 원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TM 기기에서 돈을 뺄 때 과연 얼마 정도를 내실 준비가 돼 있냐 그러면 한 300원이나 200원 정도, 100원이면 제일 좋다. 예, 그래서 한 100원짜리 동전 한 개 정도 내면 딱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ATM 기기에서 돈을 빼는 현금 인출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한 300원 내지 200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뺄 때 내는 실제 지불하는 돈은 900원 정도, 700원, 600원에서 900원 사이고, 그리고 원가는 1200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V는 300, 그리고 P는 900, 그리고 코스트는 1200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그런 금융 서비스의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 가격과 그 다음에 코스트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밸류, 가치를 가만히 배열을 해놓고 보시면은 V가 제일 작고 P가 제일 중간이고 C가 제일 높은, 그러면은 참 처절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기업의 생존 부등식에서는 V가 제일 크고 P가 중간이고 C가 제일 낮아야만 이 기업이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또 조금 더 이걸 광범위하게 넓혀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라고 하는 그 제품 내지는 그 용역, 그것이 무형재, 재화인데,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인데, 그 재화와 용역을 통틀어서 소비자의 소비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인데, 그 서비스, 그 무형의 재화는 가격은 밸류는 300인데 가격은 900이고, 그리고 코스트는 1200이다. 비극이죠. 예. 그래서 결국 완전히 생존 부등식이 파괴되어 있는 관계를 한번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의 비극은 바로 이 가치의 크리에이션, 가치의 창조가 아니라 가치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만일 계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죽지 못해 사는 수준밖에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V가 워낙 작습니다. 금융 서비스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비스라는 말을 공짜라는 말로 쓸 때 참 저는 음식점에 가서 주인께서 이거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아주 불편합니다. 왜 하필이면 서비스라는 단어를 쓸까? 그냥 공짜라고 하지.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 속에 공짜, 결국 탕수육 시키면 국 만드는 서비스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도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가 힘들고,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공짜로 제공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 작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높은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건비도 높고 점포 유지 비용도 높고, 그리고 P도 V가 작기 때문에 P를 갖다가 V보다 조금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V보다 더 많이, 너무
위에다가 놓을 수는 없으니까 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C를 낮춰도 열심히 낮추다 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PB 같은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 보시면은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많은 그 인력들이 이런 그 거액의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분들 거의 돈 못 법니다. 저기 은행에서 PB로 돈 버는 데가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UBS다 이런 데는 예를 들어 한 100억을 관리한다. 그러면 1%를 무조건 띱니다. 그러면은 한 1억씩은 딱딱 그 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한 5, 6% 정도, 6, 7% 정도 잘 관리를 해서 전 세계 제일 좋은 상품들, 안전한 상품들 잘 관리해서 아주 그 좋은 그 대상을 갖다가 선정해서 관리를 해서 5, 6%, 6, 7% 수익이 나면은 그 중에 성과 수수료도 한 또 1%좀 가져가고 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관리되는 그 돈의 한 1 내지 2%까지도 이 수수료가 발생을 해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니까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PB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고객들도 이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올리는 수익의 일부를 항상 이 담당자 내지는 PB에게 일부를 떼어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PB가 따로 무슨 관리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은 왜 너만 그러냐 하고서 다른 은행으로 옮긴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일부 관련된 성과 수수료를 뗄 수 있는 방법은 펀드에 가입할 때 일부 발생하는 수수료밖에 없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펀드를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는, 그래서 좋은 펀드 찾아서 잘 그 수익이 나면은 그냥 그 펀드에 가입한 채 계속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펀드를 해지하고 다시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환매하고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코스트를 갖다가 보존을 해야 되니, 아주 좋은 펀드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거를 일부러 중간에 환매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외국 같으면은 그냥 그 펀드에 가입하고만 있어도 성과 수수료 나고 다 관리 수수료가 나니까 굳이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좋은 제품에 들어갔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갈아탑니다. 왜? 따로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그 고급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분명히 인건비가 들고 많은 코스트가 드는데도 제대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기껏 한다는 게 그런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는 방법으로밖에는 이런 그 수수료를 챙길 수가 없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헤지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2%씩 띱니다. 관리 수수료를 고정으로. 그리고 성과급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벌었다 그러면 20을 갖다가 성과급으로 줘요. 그리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지금은 조금 좀 옛날 같지는 않지만 한때 진짜 잘 나갔던 그 헤지 펀드인데 거기는 5%를 띄고 그 다음에 저 성과 수수료를 45%를 띱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가 돈을 맡기면은 그 돈을 굴려주는 애들하고 반띵을 하는 겁니다. 반띵. 50%를 가져가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금융산업이 왜 발달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만 좋은 인력들이 가서 거기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커다란 이익을 챙기니까 최고의 고급 인력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돈 굴리는 사람도 부자가 되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돈 굴리는 사람은 전혀 부자가 되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니들 왜 이렇게 수준이 낮으냐, 니들 왜 이렇게 시원찮으냐라고 욕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끼워 팔기, 얹어 팔기, 몰래 팔기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부도덕하다고 욕하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거죠. 제가 왜 금융산업들을 비극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께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끼워 팔기, 얹어 팔기, 몰래 팔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욕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만들어 놓느냐,
제대로 그 성과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그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뭘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서 이런 거 한다고 욕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에 가면은 뭐 이상한 상품 사왔다고 막 욕하고 말이죠. 소비자 뭐 시원찮다고 그러고 그 이전에 그 담당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비스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 저는 서비스라는 말이 참 싫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 군만두 생각나서 참 싫은데 그 말보다는 뭐 무형재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무형의 재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그런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꾸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 무형재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 너무 척박하고 그리고 정보라든가 무슨 서비스 무형재는 아주 공짜라고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광수 선생님께서 연대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본인이 교재로 쓰는 그 책들을 연대생들이 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어느 날 화끈한 조치를 취하셨는데 책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학점을 주겠다 이런 멋있는 조치를 취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막 게시판에 돈만 하는 나쁜 놈이다 막 이러니까 교수님은 또 야 연애하고 말이야 모텔 가고 커피 마실 돈은 그렇게 많은 애들이 책 하나 안 사냐 말이야 막 또 이러시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뭐 오케이 알았다 그러더니 책을 사갖고 영수증을 받아서 사본을 제출한 후에 원본을 다시 가지고 책을 반환을 하시는 이런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더라 이거죠. 그걸 이제 JQ 잔머리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그 제가 볼 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다. 그냥 영수증 사본 제출하고 원본으로 다시 반환하시면 돈은 돌아오고 학점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지 모르지만 역시 이 무형의 재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그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 금융산업 같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뉴스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나라 언론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자꾸 질타를 하고 좀 그 무형의 재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뭐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10만 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그거 접시 들고 와서 놔주고 물 갖다 주고 따라주고 하시는 분들한테 따로 15% 내지 20%의 팁을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 2만 원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짜리 먹고 2만 원씩 주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은 보통 15% 15,000원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짜리 혹시 아주 좋은 식사지만 10만 원어치 밥을 먹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리고서 15,000원 내지 2만 원을 따로 그 접시를 들고 서브하는 분들한테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데는 호텔 정도가 그냥 텐텐을 붙이는 정도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연습들을 계속 그냥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형의 그 서비스, 무형의 노력, 그 인력, 사람, 돈, 그 음식점에서 뭐 내가 보고 음식에 대한 값을 내가 내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들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20% 드린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 체계들이 쫙 깔려가지고서 작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정품을 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복사 안 하고서 정품을 항상 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맥켄지가 생기고 에이티커니가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토종 서비스 내지는 컨설팅 회사 좋은 회사 하나 보셨습니까? 토종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가지고 맥켄지처럼 확 커가지고 굉장히 큰 좋은 그런 그 컨설팅하는 컨설팅 펌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보고서 하나 써주면은
야, 아우 마음에 든다, 밥이나 먹자 뭐 이러고 앉았으니 말이죠. 예. 밥만 먹으면 어떻게 그 회사가 그 꾸려 나가지겠어요. 결국은 이제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그 서비스, 무형의 재화를 제공하는 회사들 중에 왜 이렇게 토종 컨설팅 회사 좋은 거 하나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느냐. 그게 바로 서비스에 대한 가치,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아주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돈 내고 사고 제대로 지급을 하고, 휴대폰은 돈 내고 사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낼 준비가 돼 있지라는 이런 그 아주 척박한 그런 그 현실에서 지금 금융산업이라든가 다른 그 무형의 서비스 산업들이 거의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굉장히 그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현실이다.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뭐 제가 혼자 떠든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스스로 좀 잘못되어 있는 건 좀 우리도 고치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국민의 정서라고 하는 것들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 시장 상황이 이래 가지고는 서비스 산업이 절대로 그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도 좀 나누면서 비판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게다가 이제 금융 산업은 신뢰까지 약합니다. 왜 이렇게 신뢰가 약하냐? 제가 원장으로 재직할 때 금융 신뢰 지수라는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1,000명의 그 갤럽을 통해서 1,000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서베이를 해가지고서 지수들을 한번 쭉 개발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그 금융사 이게 100이 보통이고 10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가 많고 100보다 크면 포지티브가 많은 BSI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금융지수가 작년 9월에 89.5였어요. 그러니까 90 정도니까 부정적인 분이 10%가 더 많았는데 86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올해 3월에. 그래서 비록 이제 차이가 작긴 하지만 금융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작년에 그 서베이를 할 때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 바로 금융 감독 쪽이었습니다. 금융 감독이 시원찮다. 금융 감독에 대해서 신뢰가 제일 낮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3월에 했던 것들 보면은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무려 그 55 정도 나왔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100 대비 55니까 45%, 즉 부정적인 쪽이 긍정적인 것보다 45%가 많았다는 얘기니까 결국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금융감독당국, 즉 금융감독당국이 잘하고 있느냐. 근데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평가는 뭐냐? 사고입니다. 사고. 금융 분야에서 사고만 나면 다 감독 책임입니다. 꼭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애들이 뛰다가 코피 터져도 담임 책임이고, 그 다음에 A가 B를 때려도 담임 책임이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펴도 담임 책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담임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쉬지도 않나 하고 생각할 정도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애가 잘못되면 다 담임 책임이에요. 자기 애는 잘못 없어요. 다 담임 책임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독 당국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냐. 아까 임종영 장관님께서 심판의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다가 A가 B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 그러면 그게 심판 책임은 아니죠. 다리 걸은 애가 책임입니다. 가서 옐로우 카드 주고 벌을 주는 이런 심판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기서 심판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 책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리 건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감독 당국을 조금은 심판처럼 생각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항상 우리 대부분의 그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담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담임 책임입니다. 정보 유출 사건 터져도 담임 책임이죠.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보를 훔친 친구가 있다. 그러면 도둑놈이 있었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우리 저 금융회사에서. 그럼 금융회사 도둑 맞았는데 그게 감독당국 책임이고 정책당국 책임이다. 그거는 도둑질 한 사람부터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국회에다가 도둑질한 친구 갖다 놓고 청문회를 했었는데 금융회사하고 도둑질한 그 담당 그 KCB의 직원인데
이 친구를 데려다 놨는데 아무도 이 도둑놈한테는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도둑놈은 도둑 맞은 사람이 나쁜 놈이고, 그리고 감독 당국이 담임 효과, 네가 시원찮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는 아주 그 이상한 그 책임 체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대답을 한 것과 금융 신뢰 하락이 연결이 돼 있는 걸 보면 금융 분야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융 너도 문제다,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서베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건 3차 4차 계속 갈 겁니다만은 얼마나 금융 분야가 힘드냐 이거예요. 왜 금융에 대한 신뢰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금융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감독 당국에 대한 책임 문제도 따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금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금융은 이래저래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아주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니들은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니들은 왜 우간다 수준이냐. 물론 우간다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쁘죠. 왜 우간다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간다 대사관에다가 제가 미리 죄송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프리카에 비교하는 거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 토론에 나갔었는데 진중권 씨하고 전원책 변호사하고 있는데 같이 나갔었는데, 진중권 씨가 이런 일은 짐바브웨밖에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전원책 변호사께서 아니 짐바브웨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 너 내일 짐바브웨 대사관서 전화 온다 막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당황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비교할 때 좀 조심하자. 이거 우간다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간다와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우간다를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는 듯하게 표현을 하시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어쨌건 금융산업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복잡한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엉망이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지 않느냐. 어렵습니다. 사실 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뭐 부가가치 비중, 세계 순위, 그 다음에 공모펀드 수탁고, IPO 기업수, 연금 가입률 뭐 해서 뭐 해외 수익률은 이제 낮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잘 좀 돈을 벌어올 수가 없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해외 나가서 벌어오는데 니들은 그동안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것이 그나마 낫죠. 돈으로 돈 버는 거는 참 힘듭니다.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그 나라 예금 쭉 끌어다가 대출 주고 예대 마진 챙기고 있는 거 보면 그 나라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이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니들은 누군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돈 장사해가지고 먹고 있냐,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니네 나라 진출할 수 있게 해라 막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론스타한테 보여준 우리의 태도도 뭐 일부 론스타가 당연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남들이 들어와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던 식으로 돈 벌어갈 때 제품을 팔아서 돈 벌어가는 거하고는 다른 아주 그 부정적인 정서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돈을 팍팍 끌어오고 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DNA 속에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느냐. 역시 금융을 해외 쪽에서 잘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식민지를 경영해 본 나라들이 잘합니다. 역시 조금 급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를 경영해 본 나라가 아니라 식민지를 해본 나라 바는 이게 조금 밖에 나가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금융업을 해외에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하는 것이 아직도 DNA가 조금 약해서 그 DNA를 이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제 슬슬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4대 추진 과제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다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쪽에서 보시듯이 금융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상당 부분 챙겨야 될 거를 챙겨야 되는 그런 그 과제고,
따뜻한 금융, 이 약자 보호도 해야 되고 창조경제 지원, 이거는 또 실물 쪽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물 쪽에 지원을 한다는 거는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 주면서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잘하려면은 자기가 좀 손실을 봐야 됩니다. 따뜻한 금융하려면 아예 그 기부하듯이 자신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을 하려면은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추진 과제라고 한 거를 일부러 제가 갖다 놓은 거는 뭐냐면 이 4개의 목표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입니까? 자체 발전을 위해서는 지 거를 챙겨야 되고, 지원을 하려면 남을 챙겨서 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따뜻한 금융을 하려면 아예 봉사 차원에서 기부로 같은 걸 해야 되고,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다양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니 지금 이 4개 중에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쪽에 관련된 건 하나,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코스트를 들여야 되는 쪽은 3개,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목표들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목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또한 현재 상황이다. 이게 바로 금융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아주 그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되면서 가려면은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 소비자들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이 금융산업도 우리 전체 산업의 일부로서 내 새끼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아주 금융산업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냥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이고, 왜 이렇게 시원찮으냐 뭐 이런 식이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남들 얘기하듯이 하면서 그 산업을 잘 키워보자,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설적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아주 파괴적 비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결과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해야 될 과제들을 좀 많이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좀 강화하고 싶은 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산탄데르, 그죠? 센트럴 히스파노하고 이제 결합을 M&A를 해서 BSCH인데 이 은행을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산탄데르도 스페인 은행이기 때문에 남미를 꽉 잡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남미에 가서 박사를 낸 다음에 스페인어를 다 쓰게 만들어 가지고 남미는 스페인에 무슨 이렇게 놀이터처럼 돼 있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같은 말을 쓰고 그 말이 스페인이 종주국이다라는 데서 오는 그 묘한 그 심리적인 그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아주 남미를 꽉 잡고 있고, 미국에까지 진출해서 미국에 많이 사는 히스패닉들까지도 다 끌어들이는 그런 그 아주 그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inorganic growth, 즉 혼자 크는 게 아니라 M&A를 통해서 자꾸 인수합병을 통해서 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클 수 있는 것도 인올가닉, 즉 이렇게 해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M&A 같은 걸 통해서 커가야지, 우리 스스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산탄데르의 케이스를 한번 그 잘 보면서 이 소위 비유기적 성장 모델을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리소나 은행이라든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 유언신탁이라든가 상속, 이거는 뭐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고령화 사회가 오니까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는 돈이 많은 고객들, 괜찮은 고객들이 나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찾아가지고서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을 해가는 이제 이런 그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 이후에 각 은행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채택을 하는 걸 보면은 조금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각자 도생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일관된 모델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그 영역 속에서 자기의 그 니치 마켓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최대한 그 끌어낸달까요?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그 일관된 모델, 뭐 요걸 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거를 모색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달러 중심의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처음에는 고정환율과 금본위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고정환율제가 깨지고 금본위 내지는 금 교환, 금태환 보장도 깨져버렸지만은 아직도 달러 체제는 유지되는 브레튼 우드 2.0이 진행 중인데, 이제는 브레튼 우드 3.0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3.0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잘 안 넘어가네요 이거. 그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일 그 주목을 받을 만한 게 바로 중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AIIB라고 하는 그 국제 기구를 만들어내고 그거 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한테 좀 주어질 수 있지 않느냐. 만일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성공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중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구를 중심으로 위안화라고 하는 통화가 더욱 그 국제적 신뢰도를 더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또는 어느 정도 실패한다기보다는 이제 정체되거나 또는 확 좋아지거나 하겠지만, 그 부분을 잘 관찰하면서 AIB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북한의 그 개발을 AIB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가지고서 북한의 통일로 가는 길에 북한을 그 AIB로 가입을 시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거. 북한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물론 창립 멤버 자격은 없다 그래서 중국이 일부러 리젝트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단 출범하고 나면 이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기구를 북한을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을 시키고 그 금융기구에서 지원을 하면 자기도 의무 사항이 생기면서 그거를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이 아주 가속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는 면에서, 비록 우리가 이 은행을 만든 건 아니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거꾸로 그 등에 올라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야 될 아주 좋은 도구 내지는 어떤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기대가 크고요. 동시에 그 AIB에 잘 성공을 해서 잘 출범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위안화의 위상은 뜰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달러 금융에 있어서는 우위가 없지만 위안화 쪽은 좀 우위가 있지 않느냐. 특히 중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는 나라로서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중국 위안으로 결제를 한 후에 그 위안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미천으로 삼아서 위안화 허브, 위안화 금융의 중심지 중에 중요한 중심지가 된다 그러면 홍콩에 이어서 한국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비즈니스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IB도 사실 미국이 반대를 했지만 영국이 가입을 하면서 그 판세가 바뀌었는데, 영국이 왜 가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런던에 가면은 유로 달러 시장, 유로 금융 시장이 있어서 파운드도 구할 수 있고 달러도 구할 수 있고 옌도 있고 그리고 위안화 유로화도 있다 말이죠. 그럼 영국에 가면 모든 자금이 다 있다. 그러면 위안화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영국이 위안화 발행국인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만 영국이 위안화 금융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도 자신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위상과 그런 역할을 볼 때 위안화 금융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IIB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판세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위안화 금융의 가능성을 보면서 우리가 좀 거리도 가깝고 그 다음에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안화 관련해서는 비교 우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달러 관련해서는 도저히 비교 우위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가면서 새로운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을 한다면 앞으로 또 새로운 그런 위안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거기다 붙이면서 자산 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스위스에서 비밀 보장이 잘 안 되면서 위기 이후에 뭐 USB가
USB가 아니라 UBS가 죄송합니다. 미국의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비밀 보장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화교 자금이 이탈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와서 그 수많은 PB들이 거기에 또 자리도 잡고 자금이 막 몰려오고 그런 걸 보면은 이 돈의 흐름도 그때그때 판세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할 때 우리도 이 위안화라고 하는 그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위안화 허브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한다면 새로운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부에서 금융산업의 내수 산업인데 이거를 조금 더 해외로 확장을 시키고 서비스 산업이 가진 그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규제 산업으로서 조금 힘들지만 약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국제금융에서의 허브의 가능성을 계속 노크를 하면서 타진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니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금융산업이 참 힘들고 요새 뭐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여의도도 얼마나 힘듭니까? 서비스에 대한 차지 이거 뭐 스스로 좀 자초한 면도 있지만 브로커리지 피를 가지고 사는 산업이 브로커리지 피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뭘 먹고 살겠는가? 너무 그 가격 경쟁을 심하게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리지 피라고 하는 수익 원천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그 카니발라이제이션 스스로 제사를 깎아서 스스로 자멸을 하는 좀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면에서 여의도의 그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에 주어진 과제도 상당히 크다. 은행에 주어진 과제도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먹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반성을 할 건 하면서 새로운 또 기회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